KBS 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군 이래 한 사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가 쏟아진.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실감하게 되네요. 가족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만 그렇죠. 그 이후에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좀 다루질 못했습니다. 오늘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에 석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하죠. 추가 혐의로 기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구속 기한이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에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해요. 검찰이. 네. 근데 그 안에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추가로 기소를 하려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구속기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풀어주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다시 또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이미 실시가 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으니까 뭐 구속기한은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석이 아니고 석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전 사례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으로 풀어줬거든요. 그건 보석이다. 네. 근데 보석으로 풀어줄 때 외출 금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이런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요. 그러니까 풀어주긴 풀어주되 이런 조건을 앞으로 이행해라. 이런 것들 형태로 해서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뭐 구속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형이 하나가 확정이 되면서 그 형을 그냥 형기를 살면서 재판을 또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속기한 만료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재판의 원칙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전과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은 워낙 사건 관계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건 크기나 죄질의 무거움이나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정경심 교수 사건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풀어줬을 경우에 조건을 까다롭게 달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건 관계인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고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검찰 조사가 다 진행이 됐으니 이 정도면은 증거인멸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법농단 뭐 이런 거와 비교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정경심 교수의 핵심 뭐 혐의라고 하면은 딸이 부산 의전원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입시 부정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불법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건하고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기소가 되기 전부터 거의 뭐 모든 언론들에서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상당수 다루기도 했습니다. 쟁점이 됐었고 했기 때문에 살펴보다가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서로가 이제 쌍방 간에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대립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검찰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면 네. 그러면 지위가 또 동등한 거예요. 예. 거기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재판장이나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주장이 좀 엇갈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일단 표창장 위조부터 인턴 증명서, 뭐 체험활동 확인서, 논문 저자 등재 이런 부분들은 다 부산 의전원 입시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은 이제 의전원이나 대학의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각종 서류를 만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예. 검찰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담당자가 오인하거나 착각을 일으키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인은 네. 서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한 점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서류가 네, 인턴증명서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인턴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체험활동 확인서를 뗄 때도 확인서 작성한 그 기재된 것만큼 활동을 했느냐 네. 그것만큼은 활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하는 거예요. 예. 인정은 하지만 고3 학생이 인턴증명서나 체험활동 확인서를 다소 과장해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냐 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게 이제 법리적인 다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쓴 행위가 공무집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가짜나 허위로 또 그 부풀려진 활동 증명서가 합격의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뭐 입학사정관이나 입학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합격시킬 만큼의 증명이 됐다라고 네. 오인할 만큼의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 재판정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법 사모펀드 투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투자냐 대여냐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 실소유주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예. 이 두 사람은 투자가 아닌 대여다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2월에 재판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줬다. 네. 이게 검찰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이거든요. 투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네. 그렇게 해서 코링크피 설립과 운영에 관여를 했다. 이게 그동안에 검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논리였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가 조범동 씨가 정 교수로부터 돈을 받은 거 이걸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으면 네. 이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민사 재판에 있어서 이 대여냐 투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대여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정경심 씨가 예를 들어서 1억 몇천만 원 정도를 코링크피 쪽에서 조범동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자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수익 배분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검찰한테 물었어요. 재판장이. 예. 왜냐하면 투자로 본다고 하면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검찰은 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약정을 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형 투자다. 네. 일반적인 투자랑 좀 달라서 수익 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이거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재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대여로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서 쟁점으로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첫 재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뭐 법원 앞에 조국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외신 기자들까지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뭐 조국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근데 재판은 좀 싱겁게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가지거든요. 근데 혐의 가지수로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단일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사문서 위조 혐의부터 시작해서 공무집행 방해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을 단일한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검찰이 마지막에 추가로 기소했던 게 직권남용 혐의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 감찰 중단 지시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중단한 것이냐 아니면은 감찰이 종료가 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감찰 중단과 감찰 종료는 감찰을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그렇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민정수석이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해서 감찰을 그냥 종료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를 하고 있고요.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종료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특감반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특감은 실제로 한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예를 들면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최종 보고를 취합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박형철 비서관은 다시 또 그 내용을 민정수석한테 전달하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시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박형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조 전 장관한테 좀 불리한 진술을 그동안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도 특감반장도 좀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박형철 비서관의 요구로 4번의 보고를 했는데도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감찰을 중단하라는 윗선의 지시에 특감반원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특감반의 첩보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파고들었어요. 특감반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첩보를 입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름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잖아요. 보고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걸 위에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거 특감반이 한번 감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찰을 하고 감찰한 결과를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조치 사항이 나온다. 이게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변호인 쪽에서 파고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특감반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공문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서는 항상 다 그게 있잖아요, 번호가. 그렇죠. 이 공직 사회에서는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단계들,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는 보고 과정을 전부 문건으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 번호를 다 부여해야 하는데 공문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인정을 했고요. 타 기관에 이첩할 때도 그러면 이첩할 때 수사 의뢰를 하잖아요. 수사 의뢰하면 공문으로 작성해서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자 수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처리 절차를 보면 특감반원이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 특감반장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라는 게 뭔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은 감찰 활동을 중단했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감반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없으니까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변호인 쪽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정경심 교수 건도 그렇고 지금 조국 전 장관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 전 장관 자녀나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인턴 증명서도 활동 조금밖에 하지 않았는데 뭐 더 많은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행위가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재판정 앞에 가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재판은 그럼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이거 결정 나는 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유죄 판결 나면은 항소심 가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1심 판결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재판이 더 길게 끌어질지 이거는 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략 한 2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직권남용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때 그 의무가 구체적 법령에 근거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게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뇌물 혐의를 확인하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서야 예. 그 의무가 없는 행동을 시키면 그게 직권남용죄가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검찰 수사가 됐을 때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도가 되곤 있는데 네. 재판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보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뭐 그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 다 훼손이 됐는데 재판 과정도 언론이 좀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상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